자긍심은 아니지만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현장에 가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본인들이 컨트롤 안 되는 상황에 노출돼 있어서 그렇다 뿐이지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어떠한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역량조차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오는 8월 19일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저희 지식플레이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활동을 직접 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준 이사장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또 외교계에서는 보통은 직업 외교관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국립외교원이라든지 이런 뭐 연구원의 연구직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교수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지금 민간 인도주의 단체에서 이사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결심을 하셨는지 아니면 유엔에서 또 계실 때 경험이 또 이유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교수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NGO들, 민간 단체들하고 제가 몇 군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정부에서 이제 외교관으로 30년이 넘게 일했잖아요. 이제는 좀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유엔 대사나 유엔 관련한 일을 10년을 넘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해요. 국제기구가 하는 일이나 NGO가 하는 일이.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다면 시민단체, NGO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럼 박동석 활동가님 그리고 김희중 활동가님 두 분은 어떤 계기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요르단에서 아랍어 어학연수를 했었어요. 아, 원래 아랍어 전공이셨어요? 아니, 원래 아랍어 전공은 아니고요. 좀 이후에 아랍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언어 공부를 좀 따로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던 중에 우연히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들어가게 됐어요. 멀리서 어떤 부녀가 저를 보더니 저한테 다가오면서 국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국어하는 이분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라는 고민이 생겼었고,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한테 어떤 미래를 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동석님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저는 크게 거창한 계기는 아니었고요. 일반 회사를 이제 간두는 시기에 우연히 이제 소록도라는 곳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있던 이제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내가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 일반 직장 말고 그런 일들이 있구나를 처음 인식을 했고, 우연한 계기로 이제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이제 해외 인턴 1기가 마침 그때 공모가 떴었고요. 거기를 이제 우연히 지원했고 합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떠한 뭐 소명감이나 이런 것보다요,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자체는 그래도 여전히 살고자 하고 노력을 하시고 거기 안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면서 들리는 소식들, 소소한 소식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만큼은 해봐야겠다라는 마인드, 마음가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쭉 어디서 활동을 하셨는지를 좀 봤더니 이제 재난의 지역이 많으셨어요. 네. 특히 네팔 2015년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활동을 하셨던 기록이 쭉 있었는데, 궁금한 건 이제 그런 데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뭔가 매뉴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계신 분들이 지진이라는 어떠한 이런 재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는 우리 굉장히 포항 있었어요. 그렇죠. 포항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어떤 형태의 일이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이제 발급하는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어떤 매뉴얼들이 다 있긴 하지만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시랑은 완전 다른 상황이. 통신도 막 끊기고 네. 이래서. 초기에는 가장 긴급하게 이제 식량 지원부터,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주지가 다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 거주지 차원에서 이제 방수 천막 같은 거를 배분을 하고,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일정 시기가 흘렀을 때는 이제 재건복구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활동들이 연계 돼서 그러니까 일단 긴급 구호, 특히 뭐 식량 부분 이런 걸 해주고 그게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재건, 복구 이쪽으로 이제 나간다고. 근데 여진이 꽤 있었잖아요. 제가 네팔지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 툭 하고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본인도 약간 좀 안전의 위협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경험해봤던 거고 이게 딛고 있는 이 지상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요. 이게 뭐 평형을 약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그냥 차에 앉아 있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지축이 흔들리고 구조활동은 진행되고 미디어들이 와서 촬영을 하다가 여진이 나면 울고 있던 사람들도 촬영을 하던 사람들도 활동가들도 잠깐 한 곳에 안전한 곳에 대피했다가 다시 여진이 직접 났을 때는 뭔가 감정이 있다라기보다도요 그냥 이게 현실인가 이게 그런 생각들 좀 멍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들어가서 일을 하셨다니까 참 이제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이제 김희진님께서는 이제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일을 하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거는 그냥 구호품 나눠주는 정도밖에 사진으로 본 게 그밖에 없어요. 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활동했었던 분야는 아동, 장애, 여성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활동했었습니다. 이제 아동들을 보호하는 보호센터 2개를 짓고 초등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을 해서 300명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전쟁 때문에 이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을 이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재활치료를 지원을 해주는 일들, 뭐 의수 지원을 해주는 일들, 여성분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문맹 교육, 그리고 과부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생계물품 지원들, 뭐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구호물품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재난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일이고요. 물론 저희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일했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이분들의 어떤 삶의 재건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장기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교육에 딱 진짜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쭉 받아서 뭐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오준 대사님이 계셨던 UN 직원분들이 했었던 것들은 바로 말씀하신 그런 정책의 분야였습니다. 레바논 교육부란 UN 정책 분야가 함께 모여가지고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레바논 학교에 입학해서 학위를 수여하는 일들을 UN단에서는 정책적으로 레바논 교육부와 정부와 협의해서 활동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 많은 아이들이 레바논 학교를 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 체류자의 신분, 난민의 신분, 그리고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포용할 수 있을 만한 학교도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몸은 이렇게 큰데 아이들이 읽고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보람찬 마음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외교관으로도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약간 외교계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나라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특히 다자주의 협의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NGO 활동을 보시면은 이게 전 세계 NGO들이 연대하고 이런 것에 상당히 익숙하실 것도 같은데,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실 때보다 지금 활동을 하실 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내가 이 민간 인도주의 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쾌감이야.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이제 Save the Children 제가 이사장 자격으로도 네팔에도 갔었고 민간 단체들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정부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촉구하고 정부가 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게 다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는 그런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나라의 국익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민간인들,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요새 WHO가 선진국들이 백신을
3차 백신까지 맞으면 도대체 한 번도 백신을 못 맞고 있는 세계 많은 개도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걸 WHO가 제기했잖아요. 그거는 WHO로서는 사실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WHO는 국가가, 정부들이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목소리를 이 민간에서 내야지 맞는 거죠. 어느 정부가 듣기 싫어한다든지 또 어느 특정 국가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동석님은 특히 막 기억에 남는 경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활동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좀 무뎌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막 놀랬던 일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평소에 생활하듯이 묻어지는 게 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마 그 제가 이제 네팔 당시에 이제 박터푸르라는 지역에서 이제 한 최초 초기에 이제 긴급구호를 했었거든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그 지역에 있다 보면 이제 동네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 옆 동네에서 어린 아이가 구조됐다더라. 엄마, 아빠, 할머니가 다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혼자만 구조가 됐고 오른다리를 아예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였고 지금까지 사실은 네팔에서 활동했던 현지 직원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갔다. 라는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어떠한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역량조차 가지고 있다. 상황이 어떤 본인들이 컨트롤 안 되는 상황에 노출돼 있어서 그렇다 뿐이지 이분들 때문이라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게끔 최대한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혜진님은? 현장에 사실 이제 간다고 하면 저희 같은 활동가들은 이제 되게 큰 포부를 갖게 되거든요. 이게 뭔가, 내가 인류는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이 민족의 문제는 좀 해결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되게 당차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활동하면서 보람을 겪는 거는 굉장히 이제 하나의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가들이 가장 들었을 때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이 그 말이라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기운을 받는 측면이 사실 있잖아요. 아이들은 방학하는 거 너무 싫어했고 스스로 청소를 하고 항상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안 가고 축구공 들고 와서 저희 축구해도 되냐 그래서 저희가 뭐 오후 늦게까지 아이들 축구하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작든 크든 어떠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무언가 도움을 줬을 때 그분들이 어쨌든 간 조금이라도 뭔가 삶에서 조금 힘이 됐고 아이들은 학교라는 곳이 놀이터이기도 했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곳이기도 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회성을 길러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렇게 지원해줘서 조금 좋았다. 그래도 도움이 됐다.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인간으로서 조금 되게 좀 뿌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하셨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얘기들은 어떤 거였는지. 제가 활동을 한참 했었을 당시에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그 지역들을 차지하는 내전이 굉장히 크고 작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직원이 들려준 소식이 있었어요. 자기 조카가 땅에 묻어 있었던 지뢰를 밟고 죽었다라는 15살의 굉장히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전쟁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도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이제 숨겨놓고 하니까는 애들이 놀다가 거기에서 지뢰를 밟고 즉사한 거예요. 보통은 무슬림 문화에서 남자가 이렇게 여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쉽지 않은 문화거든요. 저희한테 그 소식을 알려주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수 있어도 그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남겨진 마음의 상처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영원히 치유되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게 정말로 한 끗 차이고 단순히 어떤 개개인의 이러한 뭐 죽음이라기보다는 아무런 뭐 연유고 이유고 사유도 없이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보이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특히 이렇게 유엔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고 나서 이런 정글 같은 국제사회를 그래도 뭔가 질서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또 유엔도 사실 큰 국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유엔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회의를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모든 이슈에 강제를 가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분쟁을 해결하고 전쟁을 막는 거기에는 강제력을 갖자 해서 강제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강제력을 줄 때 국가들은 다 똑같지 않거든요. 강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있고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강대국들이 참여해야만 유엔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강대국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특권을 준 겁니다. 거부권. 강대국이 반대하는 건 결정 못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국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유엔을 운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조화,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유엔에서 이제 대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 좀 더 유엔이 나서서 뭔가 세계의 어떤 정부 노릇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이 계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시 시민사회 혹은 이제 NGO 쪽으로 나오셔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NGO가 필요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 인식의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국가나 정부가 이기적으로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때 아메리카 퍼스트,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미국인데 미국이 딴 나라는 모르겠고 우선 우리 미국은 이거 잘 돼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미국보다 약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도생해야 되겠죠. 모든 나라들이 각자 도생을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인류가 처한 그런 글로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류가 다 함께 고통받고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생각을 좀 바꿔야죠. 사실 이 인도주의적 도움이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 그러면은 활동가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맞습니다. 정치적 중립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인도주의와 인권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떤 배경이든 심지어 범죄자더라도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것이 인도주의잖아요. IS 테러 요원하고 교전을 하다가 IS 테러범이 총에 맞고 쓰러졌을 때 인도주의 활동가는 가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생명을 우선 구해야 되니까. 그러나 인권 활동가는 그 쓰러진 IS 테러범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서 회복되자마자 체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인권의 영역이죠. 인도주의의 영역은 그 앞에까지 위기에 처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립성이 유지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있죠.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일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아이들과 장애인분들과 여성분들은 또 어떻게 되나,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 영웅심은 아니지만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현장에 가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나마저 이 사람들을 놓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인도적 지원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관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한국의 또 민간 단체들도 있잖아요. 비율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물론 정부가 훨씬 많죠.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인도적 지원을 그 ODA 일부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ODA 규모가 한 2조 4천억 원, 그 중에서 한 1,600억 원, 그러니까 전체 ODA의 한 7% 정도를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이런 시민 단체들, 민간 단체들을 통해 집행하는데 이제 그 비율이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ODA의 한 3분의 1 정도는 선진국들은 민간 단체들, NGO들을 통해서 많이 집행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에 만약 설명을 한다면 보통 우리가 ODA는 개도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미리 세우고 중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활동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에요. 그건 개발 협력이지 인도적 지원은 아니거든요.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 하는 것만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지진이 났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인도적 위기 상황이 있어야만 인도적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면 인도적 지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발 협력이지.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제 예산을 배정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게 사실이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도 이제 다른 선진국처럼 그런 예상치에 근거를 둔 충분한 그런 인도적 지원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인도주의 활동가 분들이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 전쟁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또 재난재해 이 상황에 가서 눈으로 다 직접 봐야 되는 거잖아요. 초기에 일진으로 이제 들어갔던 직원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어떠한 별도의 지원으로 직원들을 케어하는 별개의 지원은 좀 단체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 활동가들이 받는 어떠한 그런 거를 뭐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복귀하자마자 밀린 행정 업무를 처리를 했어야 했고, 오히려 보면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철 플랫폼에 올라가면 이게 울렁울렁거려서 약간 어지러움증이 느껴지거나 밤에 잠을 좀 굉장히 좀 못 잤거든요. 어느 날은 이제 할머니가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약간 시신이 오히려 이제 부패되는 그런 냄새들, 유가족들이 와서 발굴이 됐을 때마다 우는 모습들. 얼마 전에 부모님이 2차 폭격을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내가 차마 이 말을 아이들한테 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서 막 우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아이들은 저 학교 밖에서만 뛰어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요. 좀 무력감 때문에 조금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8월 19일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잖아요. 네, 또 이거를 알게 되시는 분들은 인도주의의 날 훌륭한 분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을 솔직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 어떤 기분들이 드시는지. 글쎄요, 그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인도주의 활동은 중립적이고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누구나 환영해야죠. 누구나 그걸 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방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고 원래 인도주의 정신에 맞게 그런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만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다 한 번씩 되새겨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중첩해서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단순히 좋은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날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루 중에 그냥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이고 사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상황은 흘러가고 있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고취시키고 저희가 사실은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자체가 좀 사실은 외부의 관심이고 지지, 서포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일반 대중분들께 이런 거를 조금 소개할 수 있는 자리 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활동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날을 기반으로 다시금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들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앞으로 조금 어떻게 다시 활동을 하고 어떤 취지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약간 되돌아보는 계기에서 약간 의미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스스로 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의 날이 생성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세계가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저희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제 세상을 사는 게 뭐 한국에 있으면 사실 너무 안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으나 사실 모두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저희의 삶이 사실은 힘들지만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좀 지지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도주의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소중함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 국적, 인종, 빈부 이런 어떤 차이도 없이 모든 인간은 똑같이 소중하다. 그런 걸 한번 다시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